공기의 Let me 밀도가 in. 다른 곳이었다. Please, it's so 대한민국 cold. 육군 제7전략군수기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의 공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강철처럼 벼려진 긴장 그 자체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를 내는 것은 차가운 오존 냄새와 고도로 정제된 소독약품의 향이었다.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전쟁 발발 시 최전방 부대의 생존을 책임지는 대한민국 군수 시스템의 가장 예민한 심장부였다. 제3저장고, 일명 서리 심장이라 불리는 전략 의료물자, 냉동시설 내부. 거대한 팬이 토해내는 저주파의 기계음이 유일한 소음인 공간에서 강유라 하사가 태블릿 PC를 든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얀 입김이 방안모의 가장자리를 스치며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거대한 금속 선반에 적재된 상자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계급장은 이제 막 푸른 기운을 벗어난 지 1년 남짓되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10년은 복무한 베테랑의 그것처럼 냉철하고 엄격했다. 24살의 나이. 하지만 이곳 7기지에서 나이나 성별은 의미가 없었다. 오직 임무와 정확성만이 존재했다. 플라스마 팩, 배치번호 K22 델타, 유효기간 2년 4개월 잔존, 수량 이상무, 전방 GOP 이송 대기, 물량 확인. 그녀는 선반에 붙은 바코드를 스캔하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태블릿 화면에 녹색 확인등이 떴다. 다음은 급속 지혈제였다. 전장에서 동맥이 끊어져도 30초 안에 출혈을 막는다는 병사 한 명의 목숨값과 맞먹는 고가의 약품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이곳은 그녀가 복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시스템의 성격이었다. 그녀, 강유라는 완벽주의자였다. 아니, 완벽해야만 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단 한 명도 없었지만 그 사실 자체가 그녀를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대장. 그 이름의 무게는 그녀가 군복을 입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누구의 딸이 아니라 오직 강유라 하사로서 인정받기 위해 타인의 2배, 3배를 노력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사소한 실수조차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사치였다. 그녀는 마지막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투 중 극심한 고통을 제어하기 위한 고강도 진통제 PM405가 보관된 곳이었다. 전술적 중요성 때문에 3중 잠금 장치로 관리되는 특수 약품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선반의 바코드를 스캔하고 실물 수량을 확인한 뒤 태블릿의 재고 현황과 대조했다. 순간 유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상했다. 시스템상 재고는 700유닛으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실물 재고 역시 정확히 700유닛이었다. 하지만 출납 기록 로그가 문제였다. 바로 어제 최전방 27수색대대로 50유닛이 출고되었다는 기록이 선명했다. 그런데 27수색대대의 수령 확인 기록에는 45유닛이라고 적혀 있었다. 5유닛의 차이. 유라는 즉시 재고 기록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만약 5유닛이 중간에 사라졌다면 현재 이곳의 재고는 695유닛이어야 했다. 하지만 시스템과 실물 재고는 모두 700유닛이었다. 마치 50유닛이 나갔다가 5유닛은 사라지고 45유닛만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사라진 5유닛을 다시 채워 넣은 것처럼 데이터가 엉켜 있었다. 이곳 7기지의 폐쇄형 인트라넷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종류의 오류였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지연이나 입력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시스템 로그 자체에 손을 댔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이 냉동고의 온도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열렸다. 냉동고에 찬 공기가 복도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짙은 안개를 만들어냈고 그 안개 속에서 2명의 인형이 걸어 들어왔다. 강하사! 아직도 여기 있었나? 굵고 신뢰감 가는 목소리. 이 기지의 모든 보급관과 하사관들의 정점에 있는 남자. 박도식 원사였다. 완벽하게 다려진 전투복. 흠잡을 데 없는 각 잡힌 베레모.
그리고 언제나 인자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얼굴. 그는 이 부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가장 이상적인 부사관의 표본으로 불리는 남자였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권태진 중사가 따라붙었다. 박 원사와 달리 권 중사는 언제나 날카로운 사계의 날처럼 서늘한 기운을 풍겼다. 그는 말이 거의 없었고 그의 눈은 언제나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번뜩였다. 재고 점검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유라가 돌아보며 격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 원사는 그녀의 태블릿 화면을 흘깃 보더니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강하사는 역시 독수리의 눈을 가졌군. 그것 때문에 그러나 PM 삽가방 츠보. 유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가 막 발견한 문제를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단 말인가. 원사님, 시스템 기록에 이상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출고 수량과 있고 확인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현재 재고 역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유라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보고했다. 박도식 원사는 선반을 손으로 툭툭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거 또 데이터 유령이 나타났나 보군. 데이터 유령 말입니까? 그래, 가끔 전방부대 서버랑 우리 메인 서버가 동기화될 때 타이밍이 엇갈리면 저런 유령 숫자가 뜨곤 해. 48시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수정될 걸세. 너무 날카롭게 파고들지 않아도 돼. 이 베테랑의 말을 믿게. 너무나 매끄러운 설명이었다. 너무나 연습된 듯한 대답이었다. 데이터 지연은 보류 중 상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완벽한 원형의 데이터 오류를 만들 수는 없었다. 더욱이 PM495 같은 특수 관리 물자에서 유라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권태진 중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유라의 눈에 고정되었다. 강하사, 재고 실물 수량은 이상 없나? 예, 중사님. 실물 재고는 정확히 700유닛입니다. 그럼 됐네. 권 중사가 짧게 말을 끊었다. 시스템은 불안정할 수 있어도 실물은 거짓말을 안 하지. 모든 장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니까 어떤 불안정성이든 위험한 법이야.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불안정성이라는 단어에 실린 무게는 명백한 경고처럼 들렸다. 박 원사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맞는 말이야. 강하사의 꼼꼼함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때로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노련한 상사들에게 맡겨두는 게 좋아. 어서 마무리하고 온도 점검이나 확인하게. 수고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안개를 헤치고 냉동고를 나갔다. 둔탁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유라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박도식 원사의 너무나 능숙한 무마, 그리고 권태진 중사의 얼음장 같은 경고. 그들은 이미 이 오류를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 오류를 만든 장본인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태블릿의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이 문제는 48시간이 지나도 자동으로 수정될 리가 없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개입한 흔적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사라진 허점 유닛의 행방은 무엇이며 왜 재고는 다시 700으로 채워져 있는가? 유라는 냉동고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벽을 추구했던 그녀의 집념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면 바로잡아야 했고 만약 고의적인 범죄라면 그것은 최전방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날 밤 모든 병력이 취침에 들어간 시각, 유라는 행정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 주머니에서 몰래 숨겨둔 초소형 USB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녀의 직책으로는 접근이 금지된 메인 서버 관리자 터미널 앞에 앉았다. 그녀는 박 원사가 말한 데이터 유령의 실체를 확인해야 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아닌 수정 불가능한 원시 로그 파일 그 자체가 필요했다. 그녀는 낮에 본 오류 코드를 입력해 관련 데이터 섹터를 찾아냈다. PM405 Raw Log Data Sector 7. 파일 전송을 누르자 느린 진행 표시줄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의 심장이 군화 발자국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규정보다 더 큰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즉시 USB를 뽑아 주먹 안에 움켜쥐고 모니터를 껐다. 문이 열리고 야간 당직 순찰을 돌던 하사가 그녀를 보았다. 강 하사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아, 보고서가 좀 밀려서 이제 들어가려던 참이야? 유라가 애써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순찰병이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유라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손을 폈다. 손바닥 안에 작은 USB가 땀으로 축축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진실 혹은 그녀를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판도라의 상자가 담겨 있었다. 야간 소등 나팔 소리가 막사를 울린 지 3시간이 지났다. 강유라 하사의 관물대 침상. 얇은 군용 모포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규정 위반이었다. 개인 전자기기 반입 금지 원칙을 어기고 몰래 들여온 군용 보안망에 잡히지 않는 개인 암호화 랩톱이었다. 그녀는 이 기계가 언젠가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지 혹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흉기가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빼돌린 USB 안의 원시 로그 파일은 날 것 그대로의 혼돈이었다. 일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기록된 코드 덩어리였다. 수백만 줄의 타임스탬프와 데이터 섹터 기록, 알 수 없는 명령어가 뒤엉켜 있었다. 유라는 지난 며칠간의 잠을 모조리 반납한 채 이 암호문에 매달렸다. 그녀는 낮에 확보한 공식 출납 기록과 자신이 훔친 원시 로그 파일을 한 줄 한 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패턴을 발견했다. 박도식 원사가 데이터 유령이라 불렀던 그 현상, PM4605 진통제에서 발견된 오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2주 전 최첨단 혈액 응고제 K-팩터 900 한 박스, 한 달 전 시제품 야간 투시경 12세트, 모두 현재 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단위 가격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최고가 전략 물자들이었다. 패턴은 동일했다. 첫째, 시스템상으로는 분명히 출고되었으나 수령한 전방 부대에서는 일부가 누락되거나 수량이 맞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둘째, 그러나 기지의 중앙재고 시스템은 72시간 이내의 마법처럼 오류 수정이라는 명목하에 다시 재고 완벽 상태로 복귀했다. 누락된 물품은 배송 중 파손이나 행정 착오로 처리되어 묻혔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 모든 데이터 유령이 발생한 시간대와 기지 전체의 CCTV 유지보수 기록을 교차 분석했을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특정 구역의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다. 제7적재구역, 기지에서도 가장 후미지고 외진 곳, 외부 물품이 반입되는 공식 게이트웨이지만 구조적으로 사각지대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다. 이 모든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시점에 7번 적재구역의 B카메라는 항상 전기 시스템 진단을 이유로 오프라인 상태였다. 누군가가 시스템을 속이고 카메라를 끈 뒤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는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유라는 카메라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다음 날 점심, 병사 식당은 훈련을 마친 병사들의 소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유라는 식판을 들고 망설임 없이 통합 시스템 제어실 소속 병사들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에 이진우 하사가 있었다. 이진우 하사는 전투병과가 대다수인 이 기지에서 보기 드문 기술직이었고 늘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는 타입이었다. 그는 거친 군인들 틈에서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선한 눈매와 섬세한 손가락을 가진 다른 종류의 군인이었다. 그는 평소 강유라 하사의 빈틈없는 업무 처리를 남몰래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논리를 유일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 하이 하사, 잠깐 시간 괜찮나? 유라가 맞은편에 앉자 이진우는 먹던 숟가락을 놓고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강 하사가 먼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예, 강 하사님. 무슨 일이라도. 별건 아니고 업무상 궁금한 게 있어서. 유라는 최대한 태연하게 식판의 김치를 뒤적이면서 물었다. 최근 7적재구역의 11B 카메라가 유독 정비 로그가 잦던데 그 구역이 전력서지 설계에 취약한가? 그것은 완벽하게 그럴듯한 기술적인 질문이었다. 이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안경을 밀어 올렸다. 7B 말입니까? 이상하군요. 그 모델은 최신형 고체 상태 카메라라 전력 서지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하드웨어 진단 기록도 항상 클린하게 나옵니다. 그냥 상부에서 내려오는 정기 점검 지시라 그렇게 처리했을 뿐입니다. 왜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의 관찰력은 예리했다. 그는 유라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워진 짙은 피로와 애써 감추고 있는 불안감을 읽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유라가 완벽한 거짓말로 받아쳤다. 그 카메라가 꺼질 때마다 내 재고 리스트와 시스템이 충돌해서 말이지. 아마 리부팅 과정에서 데이터 동기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녀의 업무와 그의 업무를 연결짓는 영리한 대답이었다. 이진우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심각한 공영에 처해 있거나 무언가 위험한 암토 모마스토나 전부와 위험한 것을 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강직함을 알고 있었다. 하여번 알겠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세븐비의 백업 서버 로그를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에 동참하기로 했다. 그것은 무언의 동맹선언이었다. 유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관찰의 대상은 카메라가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유라는 자신의 일과 동선을 미묘하게 수정했다.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핑계로 본관을 더 자주 오갔고 재고 실사를 이유로 칠적제구역 근처를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꼬리를 잡았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오후 공식 보급 트럭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유라는 칠적제구역 근처의 2층 창고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군용 트럭들 사이로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차량 한 대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까지 검은색 썬팅으로 가린 민간인 소유의 검은색 세단이었다. 차량은 거대한 군용 트럭에 가려져 주차구역의 사각지대에 교묘히 정차했다.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가 나타났다. 그들은 군용 트럭 운전병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검은 세단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인 남자와 접촉했다. 유라는 숨을 죽였다. 너무 멀어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행동은 명백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두툼한 서류 봉투, 돈 봉투임이 틀림없었다를 박 원사에게 건넸고 박 원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그동안 권태진 중사는 마치 먹이를 찾는 매처럼 주위를 날카롭게 경계했다. 그들의 만남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남자는 채 올랐고 권 중사는 군용 트럭 한 대에 손짓했다. 트럭이 적재구역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나왔다. 하지만 유라가 확인한 바로는 그 트럭의 적재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했다. 즉, 빈 차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싣고 나온 것이다. 검은 세단은 빗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차량 번호판을 수첩에 휘갈겨 적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니었다. 외부 범죄 조직과 연계된 조직적인 군수품 횡령이었다. 그녀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날 저녁부터 기지 내의 공기가 변했다.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들은 일과 행정실을 통해 이진우 하사에게 특정 카메라 로그를 문의한 것이 강유라 하사임을 확인했다. 그녀가 자신들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이다. 심리적인 압박이 즉시 시작되었다. 식당에서 늘 유에게 반갑게 인사하던 동료 하사들이 그녀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테이블에 앉으면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어색한 기침과 함께 하나둘 자리를 떴다. 권태진 중사가 점심시간에 그들과 개별 면담을 하는 모습이 몇 차례 목격된 후였다. 부사관단의 정점에 있는 원사의 눈밖에 난 하사. 그것은 군 생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업무방해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자신의 주 업무 단말기에 로그인을 시도하자 패스워드 입력 오류, 오해 초과, 계정 잠김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명백한 외부 개입이었다. 그녀는 모든 보고를 수동으로 처리해야 했고 이는 엄청난 시간 지연을 초래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그는 시스템 제어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긴급 파견을 간 상태였다. 그리고 박도식 원사가 직접 나섰다.
강하사. 그가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여전히 인자한 미소였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자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 이 기지는 스트레스가 높은 곳이야. 알지? 괜찮습니다. 가끔 말이야. 박 원사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떤 병사들은 너무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곤 해. 그러다 결국 제풀에 지쳐 쓰러지지, 탈진한다 이 말이야. 우린 강하사처럼 유능한 군인이 그렇게 탈진하는 걸 원치 않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것은 아버지 같은 조언의 탈을 쓴 명백한 사리가 담긴 협박이었다. 저는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할 뿐입니다. 원사님. 유라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임무. 좋아. 박 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유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하달했다. 그럼 오늘 16시까지 5번 탄약고 전체 실사를 완료하게. 아, 그리고 동시에 남쪽 벙커 비상발정이 연료 점검도 자네가 직접 감독해야겠어. 둘 다 최우선 긴급 임무야. 할 수 있지. 두 장소는 기지의 정반대편 끝에 있었다. 물리적으로 16시까지 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할 함정을 파고 있었다. 유라는 경례를 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이제 전쟁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사방에서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자신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의 문제였다. 오후 16시 10분. 강유라는 남쪽 벙커 비상발정이 구역에서 탑번 탄약고까지 2km에 달하는 거리를 전력 질주했다. 땀으로 젖은 전투복이 차가운 늦가을 바람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10분 늦었다. 그녀가 탄약고 담당관인 오 대위에게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실무 역시 정각 보고다. 강하사, 10분 늦었다. 자네의 시간관념이 자네의 규율 상태를 반영하는 걸 모르는가? 이곳은 전반기다. 10분이면 고지 하나가 함락될 수 있는 시간이야. 용납할 수 없는 태만이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2개의 최우선 임무가 동시에 하달되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급 지휘관의 명령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빛을 터였다. 그녀는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질책을 받아들였다. 저 멀리 행정동 복도 끝에서 박도식 원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치 실망한 아버지와도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그 표정은 분노보다 더 유라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 실패를 이용해 그녀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1단계 전략이었다. 그리고 권태진 중사의 2단계 공격은 다음 날 아침 훨씬 더 치명적인 형태로 날아들었다. 유라가 3중으로 확인하고 전송했던 최전방 GOP 부대용 긴급 의약품 요청서가 기지 사령부로부터 치명적 오류라는 붉은 딱지가 붙어 반송되었다. 유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분명 고성능 항생제 1,000전 유닛을 요청했다. 그러나 반송된 문서에는 수량이 10,000전 유닛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10,000 유닛, 그것은 한 개 사단이 6개월간 사용할 분량이었다. 일가의 중대 단위의 GOP에 보낼 물량을 그렇게 요청한 것은 병참의 기본도 모르는 무능한 하사관이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군수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 규모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즉각적인 감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유라는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경악스럽게도. 마지막 수정자는 강유라 하사,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터미널을 이용했다는 뜻이었다. 권태진 중사가 마스터키, 접근 권한으로 그녀의 로그인 기록을 위조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어제 오 대위에게 질책받는 동안 사무실을 비웠었다. 그녀는 완벽한 덫에 걸렸다. 항변할수록 그녀는 시스템을 불신하고 상급자에게 반항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힐 터였다. 그녀는 이제 기지 내에서 공식적으로 무능하고 실수가 잦은 하사가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박도식 원사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이번에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달랐다. 늘 켜져 있던 형광등 몇 개가 꺼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다. 가짜 미소는 사라져 있었다. 커피 한 잔 하나, 그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박 원사는 자신의 잔에 커피를 따르며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다. 강 하사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단 말이지. 유라는 침묵했다. 자네처럼 아주 똑똑한 친구였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군.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바로 입대한 기술 하사였지. 자기가 이 부대 전체 시스템보다 더 똑똑하다고 믿었던 친구야. 그는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친구도 불일치를 발견했어. 유류 보급 관련이었지. 그리고 자네처럼 그걸 놓아주질 못했어. 파고들기 시작했지. 밤을 새워가며 말이야. 박 원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면도날처럼 서늘했다. 그 친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는 군기지가 대학 연구실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지. 군대는 유기체야. 강하사, 거대한 생태계라고. 때로는 그 생태계가 스스로 균형을 잡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순간이 있어. 하지만 그는 계속 밀어붙였어. 보고서, 건의서, 청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잠겨 있었다. 박 원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희미한, 그러나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어떻게 됐냐고 글쎄,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 그런데 어느 날 불시 내무 검사에서 그 친구 개인 관물대에서 표기 오류가 생긴 장전된 실탄 한 박스가 발견됐어. 실탄 무단 반출, 폭발물 은닉 시도. 명백한 안보 위협 사안이지. 유라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물론 자기는 함정에 빠졌다고 소리쳤지. 다들 그래.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 박 원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 친구 지금쯤 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거야. 망이 출소하면 아마 백령도 최전방 초소로 발령이 나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곳이야. 앞으로 남은 10년의 군 생활을 바다만 바라보며 보내게 될 걸세. 그 똑똑하던 친구의 인생이 그렇게 끝났어. 단지 그가 유라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융화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다. 이 기지는 가족이야. 강하사. 박 원사가 속삭이듯 말했다. 가족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키지. 하지만 동시에 가족의 일원 중 하나가 감염되면 집안을 청소하기도 한다네. 내 이야기. 이해했으리라 믿네.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멈추지 않으면 내 인생을 파괴하고 누명을 씌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라는 어떻게 사무실을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들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동료 군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악마들이었다. 그녀는 완전한 고립을 느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멎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녀를 유령처럼 취급했다. 아무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그녀가 다가가면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거대한 섬에 홀로 표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지칠 대로 지쳐 사무실 책상에 엎드렸다. 패배감이 밀려왔다. 그녀가 과연 이 거대한 조직적 악의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할까? 그 생각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에게 지는 것이었다. 그때 그녀는 책상 위의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의 키보드 위에 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다. 유라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있었다. 이진우 하사. 그는 외부 긴급파견 박원사와 권 중사가 의도적으로 그녀와 떼어놓기 위해 보낸 것이 분명한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캔커피를 집어들었다. 아직 온기가 뜨거웠다. 그리고 캔 밑바닥에 고무줄로 감긴 아주 작게 접힌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휘갈겨져 있었다. 7B, 백업 서버. 삭제된 영상 복구 완료. 그들이 삭제 기록까지 지우고 있음. 조심할 것. 유라의 눈이 커졌다. 이진우는 단순한 동정심으로 커피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의심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인멸의 증거까지 찾아낸 것이었다. 따뜻한 캔커피에 온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작은 친절과 이 결정적인 정보 조각이 꺼져가던 그녀의 결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라는 캔커피를 꽉 쥐었다. 그녀의 결심이 강철처럼 다시 단단해졌다. 강유라 하사는 이진우 하사의 쪽지를 불태워 재로 만들었다. 그들이 삭제 기록까지 지우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기만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했다. 이 하사가 복구한 CCTV 영상은 그들이 문을 잠그는 행위를 증명할 순 있어도 그들이 훔친 물건이 무엇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즉 동기를 입증할 순 없었다. 유라는 직감했다. 영상은 반가쇠일 뿐. 총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진짜 증거. 즉 그들의 탐욕의 근원인 회계장부는 박도식 원사의 개인 사무실에 있을 터였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찾아왔다. 그날 밤, 북쪽에서부터 거대한 노은이 몰려왔다. 늦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장마철처럼 격렬한 폭풍우가 비무장지대를 강타했다. 단순한 비가 아니었다. 철판을 두들기는 듯한 빗줄기와 함께 수십 분 간격으로 낙뢰가 기지 주변의 피뢰침을 때렸다. 경보음이 울렸다. 공격 경보가 아닌 기지 기반 시설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경보였다. 고디어 기지 전체가 암암하게 휩싸였다가 몇 초 후 비상발정이의 굉음과 함께 붉은색 비상등으로 대체되었다. 유라의 막새도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다른 이유로 뛰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몰래 소지한 비인가 보안폰 이진우가 건네준 이 짧게 진동했다. 이진우의 메시지였다. 본관동 보조발정이 고장, 메인 전력 불안정. 낙로해로 1번 탄약고 구역 전력망에 불이 붙어 모든 상급자가 그곳에 집중하고 있음. 박원사. 사령부 중앙통제실로 이동 확인. 지금부터 30분. 행운을 빕니다. 이것은 기회였다. 유라는 전투복 상의를 단단히 여미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다. 비바람은 그녀의 몸을 가로로 후려쳤다. 그녀는 순찰조의 눈을 피해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는 본관동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생쥐꼴이 되어 있었다. 박도식 원사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최신형 디지털 도어록이 불안정한 전력 공급 탓에 오류 코드만 깜빡이고 있었다. 유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물류 하사관으로서 비상사태 시 주요 물자 접근을 위해 암기해야 했던, 그러나 절대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행정동 전체의 비상 마스터 코드를 입력했다. 승인 거부 경고음이 3번 울리더니 전력이 다시 한번 요동치자 시스템이 강제로 리셋되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그녀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박 원사의 사무실로 스며들었다.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 컴퓨터는 당연히 암호로 잠겨 있었고 이런 종류의 증거를 공용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저장할 리가 없었다. 박 원사는 구식 군인이었다. 그는 손에 잡히는 것을 신뢰하는 타입이었다. 유라는 책상 서랍을 뒤졌다. 전부 잠겨 있었다. 그녀는 군용다용도 칼에 숨겨진 소형 만능툴을 꺼내 자물쇠를 공략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군에 입대할 때 군인은 2가지를 배워야 한다. 하나는 시스템을 따르는 법, 다른 하나는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살아남는 법이라며 기초적인 생존 기술을 가르쳤었다. 그때 배운 기술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군 시스템 자체를 겨누고 있었다. 서랍 안에는 규정집, 고급 시가상자, 그리고 서류 몇 장뿐이었다. 함정일까? 아니, 더 깊은 곳에 있을 터였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거대한 비무장지대 전술 지도로 향했다. 지도 액자가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가 지도를 들어 올리자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느껴졌다. 소형 생체 인식 금고였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지문 인식. 이것은 그녀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이었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사무실을 다시 훑어보았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때에 그녀의 눈이 사무실 구석에 놓인 그의 깔끔한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고 거대한 구식 공기청정기에 멈췄다. 왜 최신형 시스템이 완비된 이 건물에 저런 구형 모델이 필요할까? 그녀는 공기청정기로 다가갔다.
필터 교체부 옆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패널이 있었다. 손톱으로 틈을 후벼 파자 덮개가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검은색 외장 하드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라는 재빨리 자신의 랩톱을 꺼내 하드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전원이 켜지자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다. 젠장. 유라는 머리를 굴렸다. 박도식 같은 남자가 쓸 암호는 무엇일까? 그의 군번 너무 뻔했다. 그의 생일 가족 정보는 알 수 없었다. 그때 그가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카이스트 출신 하사, 누명을 쓰고 백령도로 쫓겨난 그 병사. 그 이야기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그의 업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하사의 사건 기록을 몰래 찾아봤었다. 그녀는 그 사건이 종결된 날짜를 입력했다. 액세스 거부. 그렇다면 그녀는 박 원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신뢰하는 것을 떠올렸다. 그의 책상 위에 유일하게 놓인 사진. 그가 지금은 퇴역한 옛 군단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그 장군의 이름과 그가 부임했던 날짜를 조합했다. 액세스 거부. 유라는 초조해졌다. 그가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 그의 자부심의 근원. 유라는 박 원사의 군복에서 늘 완벽하게 광이 나던 원사 계급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인사기록부에서 보았던 그의 원사 진급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8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액세스 승인됨. 드라이브가 열렸다. 그 안에는 파일 하나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폴더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엑셀 스프레드시트. 스캔된 배송장부 진짜 원본이었다. 파나마와 마카오에 개설된 유령 법인의 해외 계좌 번호, 그리고 관련된 외부업자들의 이름. 가장 끔찍한 것은 대체품이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유라가 폴더를 열었다. 그녀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조달 계약서였다. 그들은 단순히 군수품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훔쳐낸 최고급 군용 항생제, 혈액 응고제, 그리고 PM405 진통제를 중국 본토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공장에서 제조된 성분 미상의 값싼 위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했던 침천 유닛 오류는 진짜 1000개를 빼돌리고 가짜 1000개를 채워 넣는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 아니라 아예 10,000 유닛 전체를 가짜로 들여오려다 생긴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였던 것이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최전선에서 피 흘리는 전우들에게 독이나 다름없는 가짜 약을 공급하고 있었다. 다음 전투에서 총상을 입은 병사는 박도식의 탐욕 때문에 쇼크로 죽거나 혹은 가짜 항생제 때문에 폐혈증으로 죽을 터였다. 유라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진행 중인 대량 학살 시도였다. 그녀는 전투복 단추처럼 위장된 초소형 USB를 랩톱에 꽂았다. 전체 복사를 시작했다. 파일 크기는 거대했다. 그 순간 사무실의 주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굉음과 함께 건물 전체의 전력이 복구되었다. 하얀 형광등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30분은 끝나가고 있었다. 복사 완료. 그녀는 USB를 뽑아 단추 구멍에 다시 끼웠다. 외장 하드를 제자리에 넣고 패널을 닫았다. 지도 액자를 바로 걸고 만능툴로 딴 서랍 자물쇠의 흔적까지 지웠다. 그녀는 빗속의 유령처럼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기지 전체에 전력망이 안정되었다는 상황 종료 사이렌이 울렸다. 유라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닌 그들의 목을 겨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기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박도식 원사의 사무실, 그 평온의 중심부는 지옥의 전조를 품고 있었다. 박 원사는 늘 하던 대로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책상 위 먼지 하나 없었고 어젯밤 그가 놓아둔 서류의 각도조차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는 책상이나 금고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이 직접 설정해둔 간단한 진단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그것은 그의 사무실 내 모든 전자기기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 공기청정기 내부에 숨겨진 하드드라이브의 마지막 접근 시간만을 확인하는 단 하나의 명령이었다. 한 줄의 붉은 텍스트가 화면에 떠올랐다. 박도식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공기시 41분. 그는 어젯밤 사령부 중앙통제실에서 낙노의 피해 복구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사무실 디지털 도어록의 관리자 로그를 확인했다. 비상 마스터 코드 사용, 시간 023509. 이 기지에서 그 코드를 알고 있는 물류 담당 하사관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권태진 중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년이 다녀갔다. 모든 걸 가져갔어. 몇 분 후, 권태진 중사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냉혹한 계산만이 번뜩였다. 오늘 16시 정각 근무 종료입니다. 권 중사가 말했다. 그 전까지 기지 밖으로 데이터를 반출하려 할 겁니다. 혹은 이진우 화살을 이용해 내부망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8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박도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기지를 나갈 수 없어. 그 USB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단순 사고로는 위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녀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박 원사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뱀의 눈처럼 변해 있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임무 중 발생한 안타까운 순직이어야지. 그는 벽에 걸린 기지 시설 배치도를 바라봤다. 그의 손가락이 기지에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외진 구역을 가리켰다. 제3저장고, 생화학 예비물자 창고. 권태진이 즉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입꼬리를 올렸다.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격리된 곳, 방음시설, 모든 통신 신호 차단. 그리고 그곳의 문 잠금 장치는 구식 수동입니다. 디지털 기록이 남지 않죠. AP형 음성 혈액 예비분. 박 원사가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고가치 물자, 치명적인 경보. 그녀의 직속 담당 구역이야. 그녀는 확인하러 가지 않을 수 없어. 자네가 미끼를 던져. 나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지. 오후 15시 30분. 강유라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1시간 30분 후면 근무가 끝난다. 그녀는 이 증거 USB 그녀의 전투복 상에 3번째 단추로 위장된 들 어떻게든 이진우에게 전달하거나 혹은 휴가를 내어 기지 밖으로 나가야 했다. 단추로 위장된 USB가 마치 불덩이처럼 그녀의 가슴팍을 태우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의 개인 단말기에 기지 전체 경보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붉은색의 크리티컬 경보가 전멸했다. 경보 제3저장고 내부 압력 센서 오류 감지, 바이오실 비오실 파열 가능성, K 플라스마 예비분 AB 오염 위험, 현 시간부로 가장 가까운 물류 담당 NCO는 즉각 현장 상태를 직접 확인할 것. 경보는 정확히 그녀의 단말기를 지목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권태진 중사가 마치 숨이 넘어갈 듯한 표정으로 행정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다. 강하사 경보 확인했나? 3저장고다 젠장. 메인 압력 밸브가 터진 게 분명해. 만약 우리가 그 예비 혈장을 잃기라도 하면 유라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물자와 직결된 그녀의 직속 임무였고 명백한 상부의 긴급 명령이었다. 만약 그녀가 이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직무 유기이자 항명이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진짜 경보라면 그녀는 자신의 의심 때문에 수십 명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중사님. 나는 중앙허브에서 환경 제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겠다. 자네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야 해. 서둘러 권 중사가 그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다. 유라는 제3저장고로 달려갔다. 기지의 가장 구석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낡은 구역이었다. 주변에는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창고 문은 디지털 키패드가 아닌 잠수함 해치처럼 생긴 거대하고 육중한 강철 핸들로 잠겨 있었다. 구식이었다. 그녀가 온 힘을 다해 핸들을 돌리자 문이 녹슨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영하 20도. 1번 창고의 화학약품 냄새와는 다른 그저 먼지 쌓인 태고의 추위가 그녀의 얼굴을 강타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수많은 극저온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다. 압력 센서는 가장 안쪽 벽에 있어. 그녀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안으로 10걸음쯤 들어갔다. 그때였다. 광.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굉금.
공기를 찢는 그 소리는 육중한 강철이 강철 프레임에 부딪혀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파열음이었다. 유라는 반사적으로 돌아봤다. 완벽한 어둠, 문이 닫혀 있었다. 잠시 후 벽에 붙은 희미한 비상등, 약한 백열정후 하나 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내부 비상 해제 레버를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손잡이일 뿐. 외부의 기계적 잠금 장치가 모든 것을 무력화시킨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소리를 들었다. 철컥, 철컥, 철컥. 외부에서 거대한 잠금 핸들이 돌아가는 소리였다. 덜컹! 마지막으로 그 육중한 기계 장치 사이로 거대한 자물쇠가 꿰이며 잠기는, 모든 희망을 끊어내는 쇳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주먹이 부서져라 두드렸다. 권 중사님, 권태진 중사문이 고장났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침묵. 그리고 잠시 후 문에 달린 작은 내부 감시창, 내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은 유리창 덮개가 밖에서 열렸다. 유라는 그 틈으로 차갑고 조소에 가득 찬 한쪽 눈을 보았다. 권태진의 눈이었다.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면 안 됐어. 강하사. 강철 문을 뚫고 그의 목소리가 웅걸거리며 들려왔다. 진실을 찾고 싶다고 그 안에 잔뜩 있어. 천천히 찾아보라고. 이건 범죄 행위야. 당장 문 열어. 잔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여길 찾아볼 때쯤이면 넌 그냥 불행한 순직자가 되어 있겠지. 비극적인 사고. 길을 잃고 스스로 갇혀버린 병사. 우린 이미 자네가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해 보였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야. 쾅! 감시창 덮개가 닫혔다. 유라는 그가 경쾌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유라는 홀로 남겨졌다. 벽에 걸린 온도계가 무자비한 붉은색 디지털 숫자를 빛내고 있었다. 영하 20도.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15시 45분. 그녀는 군 전체를 구할 수 있는 증거를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 증거와 함께 자신의 군복 속에서 얼어 죽을 운명에 처했다. 제3저장고 내부는 절대적인 침묵과 어둠, 그리고 무자비한 냉기만이 지배했다. 영하 20도. 강철벽은 바깥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고 그녀의 모든 절규를 안으로 메아리치게 했다. 문 열어. 권태진 박도식, 이건 살인미수야. 처음 10분간 유라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녀는 쇠사슬이 감긴 육중한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뼈가 울리는 고통과 둔탁한 금속음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예상대로였다. 서비스 없음. 이 오래된 저장고는 전파가 투과할 수 없는 완벽한 패러데이 케이지였다. 분노가 식자. 훈련받은 군인의 냉철한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생존해야 했다. 이 증거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만 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단추 USB가 그녀의 유일한 존재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생존 매뉴얼을 떠올렸다. 첫째, 천유지. 절대 잠들면 안 돼. 유라는 자신에게 명령했다. 그녀는 좁은 공간을 미친 듯이 오가기 시작했다. 제자리 뛰기를 하고 팔굽혀펴기를 했다. 금속 선반을 붙잡고 턱걸이를 시도했다. 몸에서 억지로 열을 쥐어짰다. 하지만 영하 20도의 냉기는 그녀가 만들어내는 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녀의 천을 빼앗아갔다. 1시간이 지났다. 추위는 이제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고통이었다. 수천 개의 얼음 바늘이 그녀의 전투복을 뚫고 살을 찌르는 것 같았다.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너무 차가워서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불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그녀는 몸을 절연시킬 것을 찾아 창고를 뒤졌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것은 차가운 금속 선반과 단단하게 얼어붙은 플라스틱 재질의 극저온 컨테이너들 뿐이었다. 흔한 종이박스나 천 조각 하나씩 없었다. 이곳은 철저하게 불연성, 무균성으로 설계된 공간이었다.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통증이 무감각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동상의 첫 번째 신호임을 그녀는 알았다. 아버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중얼거렸다.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그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기댈 곳은 그 기억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혹한기 생존술을 떠올렸다. 호흡을 조절하고 혈액이 장기로 몰리도록 몸을 웅크리되
절대 움직임을 멈추지 말 것. 그녀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제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시작했다. 극심한 저천증이 시작되면 신체는 사지를 포기하고 중심부를 지키려 한다. 그녀의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졌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2시간 혹은 3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하게 몸을 떨던 것이 멎었다. 이것은 천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천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죽음의 전조였다. 이상하게도 고통이 사라지고 포근함이 밀려왔다. 이러면 안 돼. 그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지만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선반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에 달린 3번째 단추를 뜯어내듯 움켜쥐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다. 그 시각, 저장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다. 열비불씨 공용분 근무 종료 시간, 이진우 하사는 통합 시스템 제어실에서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와 유라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암묵적인 약속을 한 상태였다. 만약 그녀가 증거를 확보하고 무사히 퇴근 준비를 마친다면 16시 05분에 시스템실 내부 회선을 통해 그에게 서버 안정화 요청이라는 코드를 보낼 터였다. 만약 일이 꼬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긴급 전원 점검 코드를 보내기로 했다. 17시 05분이 지났다. 아무런 신호도 오지 않았다. 10시 10분. 이진우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시간을 어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비어 있었다. 식당, 막사.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통제실로 돌아와 기지 전체의 출입 로그를 확인했다. 그녀는 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이 기지 어딘가에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관리자 권한으로 전체 시스템 경보 로그를 뒤졌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토얼스셋 16시 40분 제3저장고 치명적 경보 담당자 강유라 하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경보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것은 자동화된 센서 경보가 아니었다. 누군가 수동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경보를 생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경보는 10분 뒤 권태진 중사에 의해 시스템 오류, 허위 경보라는 주석과 함께 강제로 종결 처리되어 있었다. 이진우는 창백해진 얼굴로 권태진 중사를 찾아 나섰다. 그는 부사관 휴게실에서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 권 중사를 발견했다. 이진우는 최대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노력하며 물었다. 권 중사님, 3저장고 허위 경보건 때문에 여쭙니다. 혹시 강유라 하사를 보셨습니까? 근무 종료 시스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하사, 아까 봤지. 안색이 영 안 좋더군. 머리가 아프다면서 의무실로 직행하던데. 그것은 완벽한 첫 번째 거짓말이었다. 이진우는 즉시 의무실로 달려갔다. 의무 기록에는 강유라의 방문 기록이 전혀 없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다. 그들이 강 하사를 처리한 것이다. 10,000 유닛 오류, 동료들 사이의 이간질, 그리고 오늘의 허위 경보.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고립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는 미친 듯이 제3저장고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본 것은 그의 모든 희망을 박살내는 거대한 강철 자물쇠였다. 그 자물쇠는 이 기지에서 가장 강력한 보안 등급을 가진 절단기로도 끊을 수 없는 특수합금 자물쇠였다. 강하사님 유라 씨 안에 있습니까? 그는 문을 두드리며 외쳤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이미 그녀는 의식을 잃었거나 너무 약해져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저편에서 박도식 원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하사, 거기서 뭐 하는 건가? 박 원사가 몇몇 지휘관과 함께 그곳을 순찰하고 있었다. 완벽한 알리바이 조작이었다. 원사님, 강 하사가 안에 갇힌 것 같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박 원사는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다. 이런 강 하사. 근무 종료 보고도 없이 어딜 간 건가 했더니 그는 권태진을 돌아봤다. 권 중사. 아까 강하사 상태가 어떻다고 했지?
예? 원사님, 오늘 하루 종일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업무 실수가 잦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의무실에 가겠다고 하더니 여길 왜?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서사, 즉 불안정한 병사의 단독 행동이었다. 19시 00분, 저녁 점호 시간, 강유라 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도식 원사는 기지 사령관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강유라 하사, 저녁 점호 불참, 현재 위치 파악 불가. 최근 그녀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잦은 임무 실패를 고려할 때 탈영 무단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탈영. 그 단어가 기지 전체에 퍼져나갔다. 강유라 하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다. 공식적인 수색을 가장한 기만이 시작되었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저 자물쇠를 열 권한이 없었다. 만약 그가 강제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다면 혹은 그들이 그녀를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그는 군사보안시설 무단 침입 및 상급자 명예훼손이라는 중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터였다. 그는 완벽한 체스판 위에 갇힌 폰에 불과했다. 그는 절망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단 하나의 미친 짓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수를 떠올렸다. 제3저장고 앞은 공식적인 수색을 위해 분주한 척하는 병사들과 그들을 지휘하며 완벽한 알리바이를 구축하는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진우 하사는 그들의 연극을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제3저장고를 수색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적인 낡아서 비어있는 곳이야. 강 하사가 거길 갈 리가 없어.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이진우는 그 자리를 벗어났다. 그의 심장은 절망으로 얼어붙었지만 뇌는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격, 통합 시스템 제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지금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콘솔 앞에 앉았다. 유라하사, 그녀의 강직함, 그녀의 완벽주의,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만 보여주었던 미묘한 신뢰. 그들은 그녀의 그런 점을 이용해 함정을 팠고 이제 그녀를 탈영병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과 500m 떨어진 강철관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하고 공범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악과 맞설 것인가? 그는 자신의 모든 관리자 권한을 총동원했다. 그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긁어모았다. 첫 번째 파일은 그가 어젯밤 복구해낸 보안 영상이었다. 권태진 중사가 제3저장고의 외부 잠금 핸들을 돌리고 거대한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이 담긴 45초짜리 동영상. 그것은 살인의 결정적 증거였다. 두 번째는 시스템 원시 로그 파일이었다. 3번 저장고, 경보가 자동 센서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수동 생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기록, 함정을 팠다는 증거였다. 세 번째는 권태진 중사가 해당 경보를 허위 경보로 강제 종결시킨 기록이었다. 네 번째 파일은 현재 기지 전체망에 배포되고 있는 박도식 원사가 서명한 강유라 하사 무단 이탈 발생 보고서였다. 이것은 완벽한 사건 은폐의 증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하사가 그토록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PM409 진통제 및 기타 고가 물자들의 데이터 유령 기록 전체, 즉 범죄의 동기였다. 이진우는 이 모든 파일을 하나의 암호화된 패키지로 묶었다. 이제 이것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기지 사령관. 그는 이미 박 원사의 보고에 설득당했다. 군단 보고가 올라가는 사이에 유라하사는 죽는다. 그는 통신 인터페이스를 열었다. 모든 부대원이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자라체 토슈제를 제한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링크를 향해 마우스 커서를 옮겼다. 일반적인 보고 체계를 모두 뛰어넘는 군 내부의 가장 어두운 비리나 반역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직통 채널이었다. 합참 감사실 직통 보고, 일명 적색 경보 라인이었다. 화면에 경고창이 떴다. 이 채널은 군 최고 사령부에 대한 직접 보고, 라인님, 최상급 사유인 반역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 위협 사안이 아닐 시, 사용자는 군 기밀보호법 및 군형법에 의거하여 엄중 처벌됨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이것은 도박이었다. 그의 군 생활 전체. 아니, 그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었다. 만약 그의 주장이 틀렸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그는 최전계 선임 부사관 2명을 무고하고 군 지휘체계를 교란한 죄로 불명예 전역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게 될 터였다. 그는 차가운 금속관 속에서 희미해져갈 유라하사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얘를 클릭했다. 그는 증거 파일을 첨부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목을 입력했다. 제목 긴급, 생명 위협, 강유라 하사, 제7군수기지 내부 반역 행위 및 살인 은폐 시도, 최고 사령부의 즉각 개입 요청. 본문에는 사실만을 기재했다. 강유라 하사는 탈영하지 않았음. 현재 20시 0분 기준 제3저장고에 감금되어 저천증으로 사망 중임. 이는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가 주도하는 군수품 횡령 곧 위조품 교체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살인 시도임. 첨부된 영상과 로그가 그 증거임. 1분 1초가 시급함. 그는 자신의 이름과 계급, 군번을 마지막 줄에 적었다. 익명이 아닌 실명이었다. 이진우 하사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데이터가 업로드되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메시지 수신 완료 합참 감사실 확인 대기 중. 그는 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왕을 향해 자신의 유일한 총알을 발사했다.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 대한민국 군 수뇌부가 총집결한 거대한 작전 상황실은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의 위성사진과 북한 잠수함의 예상 이동 경로가 떠 있었다. 테이블 상석, 4개의 별이 빛나는 견장이 그의 권위를 증명하는 남자. 합동참모의장 강민혁 대장이 화강감처럼 굳은 얼굴로 브리핑을 듣고 있었다. 얀, 백령도 근해에서 침묵 기동 중이던 적 잠수함의 신호가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의도적인 도발로 판단되며 즉각 데프콘 격상을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를 이어가던 그 순간이었다. 강민혁 의장의 핵심 부관인 김대령이 엄중한 회의 규율을 깨고 그의 뒤로 접근했다. 이런 종류의 돌발 행동은 전쟁 발발 신호나 다름없었다. 모든 장군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김대령은 강 의장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 의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강민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김대령이 다시 속삭였다. 합참 감사실 직통 라인입니다.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제7군수기지에서 올라왔습니다. 적색 경보, 이 단어 하나에 회의실의 공기가 멎었다. 작전 회의 중 접수된 감사실의 적색 경보는 지휘 계통의 완전한 붕괴 혹은 내부 반역을 의미했다. 김 대령이 보안 태블릿을 강 의장 앞에 내려놓았다. 강민혁은 미동도 없이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이진우 하사가 보낸 보고서의 제목이 떠 있었다. 그는 제목을 읽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을 발견했다. 강유라 하사, 그의 딸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반역행위, 살인 은폐, 제3저장고의 감금, 사망 중. 다른 장군들은 강민혁 의장의 얼굴에서 아무런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김 대령만이 의장이 태블릿을 쥔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강민혁은 첨부된 동영상 파일을 재생시켰다. 그는 단 한 번, 15초 동안 재생된 저화질의 영상을 응시했다. 권태진이라는 부사관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육중한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 회의실 전체가 영하 20도 냉동고보다 더 차가운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혁 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북한 잠수함 위기는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그는 김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절대 영도의 차가움이었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합참의장 강민혁 대장이 헬기 띄워라는 명령을 내린 순간 용산의 지하 벙커는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북한 잠수함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되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이었지만 방금 접수된 적색 경보는 군의 심장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내부의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위협이었다. 단 10분 만에 야간 비행 준비를 마친 블랙호크 헬리콥터 UH-60 편대가 용산 헬기패드에서 이륙했다.
선두기에는 강민혁 대장과 그의 직속 명령을 받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 즉 SDT 최정예 요원들이 탑승했다. 그들의 얼굴은 야간 투시경과 검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K1 자동소총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방문이나 시찰이 아니었다. 적진에 침투하는 기습 작전이었다. 헬기 내부는 전술 비행 등의 붉은 조명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프로펠러가 밤 공기를 찢는 굉음 속에서 강민혁은 미동도 없이 전방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화관감 그 자체였다. 그는 이진우 하사가 보낸 보고서를 다시 읽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권태진의 미소, 잠기는 자물쇠, 그 영상은 그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는 딸을 생각했다.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겠다며 스스로 가장 험난한 전방 군수기지를 자원했던 딸. 그는 딸이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정도의 악에, 즉 동료를 영하 20도의 냉동고에 가두고 탈영병으로 조작할 정도의 추악한 반역 행위일 줄은 몰랐다. 그의 분노는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인 자신의 군대가 내부의 암세포에 의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분노였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병사, 자신의 딸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적이었다. 그는 기내 통신망을 통해 조종색에 명령했다. 예상 도착 시간은 7분 남았습니다. 의장님, 5분으로 줄여. 같은 시각, 제7전략군수기지 기지 사령관인 박 대령은 사령부 통제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강유라 하사의 탈영 보고는 그의 경력의 오점이었다. 그는 박도식 원색의 수색 작전을 재촉하고 있었다. 박 원사, 도대체 하사 하나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날이 밝기 전에 찾아내.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기지 전체에 레이더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미확인 비행체에 고속 접근 중입니다. 레이더 관제병이 비명을 질렀다. 식별 신호, 맙소사. 식별 신호, 합참 알파1, 의장님 호출 보호입니다. 박 대령은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뭐라고 합참의장,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기지에 사전 통보 없이 당장 교신해. 교신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기지 주 연병장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지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렸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사전 통보 없는 합참의장의 기습 강림. 이것은 전쟁 발발 혹은 부대 해체 수준의 재앙을 의미했다. 박 대령을 필두로 방금까지 탈영병 수색을 논의하던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 그리고 기지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넋이 나간 채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그들은 황급히 전투복 매무새를 만졌지만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세 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지축을 울리며 연병장 중앙에 착륙했다. 그것은 착륙이 아니라 강습이었다. 프로펠러가 채 멈추기도 전에 측면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SDT 요원들이 쏟아져 나와 순식간에 사방을 경계하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들은 방문객이 아니라 점령군처럼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선두 헬기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강민혁 대장. 그의 4개의 별은 헬기의 탐조등 빛을 받아 불길하게 빛났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박대령이 숨이 넘어갈 듯 달려와 격려했다. 대장님 충성, 이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가 아무런 준비도... 강민혁은 그의 격려를 받지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경직된 기지 지휘관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 지나쳤다. 그의 시선은 단 2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필사적으로 인파 속으로 숨으려던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 강민혁이 그들 앞에 멈춰섰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 그는 조용히 물었다. 둘 중 누가 박도식 원사인가? 박도식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하지만 왜 어떻게? 제가 박도식 원사입니다만... 강유라 하사는 어디에 있지? 그 이름이 강민혁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도식과 권태진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이 가둔 것은 단순한 골칫덩어리 하사가 아니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의 외동딸을 냉동고에 가두고 탈영병으로 신고한 것이었다. 박도식이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쏟아냈다. 강하사 말입니까? 그 병사가. 오늘 무단 이탈을 저희가 지금 수색 중이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민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SDT 요원들이 일제히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두 사람을 겨눴다. 내가 한 번만 더 묻겠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을 뚫고 그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내 병사, 어디에? 있나?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병사가 SDT의 방어선을 뚫고 절박하게 달려나왔다. 이진우 하사였다. 유 의장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냈습니다. 저들입니다. 저들이 강 하사님을 제3저장고에 가뒀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갇혀 계십니다. 이진우의 절규, 박도식과 권태진의 새하얀 얼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강민혁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물류구역을 향해 몸을 돌려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SDT 나를 따르라. 나머지 인원, 전원 현 위치에서 대기한다. 움직이는 자는 적성 분자로 간주한다. 연병장에 버려진 기지 지휘관들은 공포에 질린 채 얼어붙었다. 4개의 별을 단 군 최고 사령관과 그의 직속 특임대가 탈영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지를 구출하기 위해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제7기지에 상륙했다. 강민혁 대장과 그의 특임대, 그리고 길을 안내한 이진우 하사가 제3저장고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섰을 때 밤 공기는 찢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들의 범죄를 상징하듯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특수 합금 자물쇠가 잠금 장치를 봉인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들을 끌고 온 특임대원들에게 붙들린 박도식 원사와 권태진 중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려 있었다. 열쇠. 권태진은 이미 사색이 되어 전신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열쇠가 없습니다. 저건 병참관이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박도식은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민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특임대장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파괴해. 당장. 특임대장은 명령을 복창했다. 예? 알겠습니다. 폭파조. 준비. SDT 요원들이 즉각 움직였다. 그들은 자물쇠와 잠금장치의 이음새에 소형 지향성 폭약을 신속하게 설치했다. 폭파 준비 완료. 모두 물러서 요원들이 강민혁을 방패로 감싸고 물러섰다. 셋, 둘, 하나 발파. 꽝! 귀를 찢는 굉음이 좁은 복도를 강타했다. 자물쇠와 잠금 장치는 산산조각이 났다. 폭발의 충격으로 육중한 강철문이 반동으로 튕겨져 열렸다. 차가운 어둠의 아가리에서 영하 20도의 냉기와 얼음 입자가 구름처럼 뿜어져 나왔다. 조명 의무병. 강민혁은 그 누구보다 먼저 손전등 빛을 가르며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진우가 그 뒤를 따랐다. 유라야. 그는 저장고의 가장 깊은 구석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투복은 딱딱한 얼음 갑옷처럼 변해 있었고 온몸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돌았고 입술은 검보라색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눈으로 거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미약했다. 그 순간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의 사성장군은 사라졌다. 한 아버지의 목에서 억눌린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다. 유라야, 내 딸아, 이 이장님, 비키십시오. 특임대 의무병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거친 손길로 그녀의 얼어붙은 전투복을 찢어내고 보온 담요를 감쌌다. 살아계십니다. 맥박이 너무 약합니다. 극심한 저천증입니다. 당장 후송해야 합니다. 의무병들이 그녀를 들것으로 옮기려 할 때 한 병사가 외쳤다.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고 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은 얼어붙은 집게처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움켜쥔 채 굳어 있었다. 의무병이 동상 걸린 그녀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힘주어 하나씩 펴냈다. 얼음장 같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 젖고 얼어붙은 물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투복 상의에서 뜯겨나간 3번째 단추였다. 단추로 완벽하게 위장된
초소형 마이크로 USB 드라이브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는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걸고 확보한 진실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다. 강민혁은 그것을 보았다. 이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바로 증거임을 확인했다. 장군의 얼굴에서 방금 전의 고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얼굴은 다시 화강감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물러나고 군 최고 지휘관이 돌아왔다. 그는 의무병의 손에서 그 작은 USB를 건네받았다. 의무병들이 유라를 태운 들것을 들고 헬기를 향해 달려나갔다. 수도통합병원으로 직행한다. 최고 등급 외상센터를 준비시켜. 강민혁은 천천히 어두운 냉동고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특임대원들의 총구 앞에 무릎 꿇려 있는 박도식과 권태진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펴서 얼음처럼 차가운 그 작은 단추형 USB를 두 사람의 눈앞에 보여주었다. 그 순간 권태진 중사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원사님이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반면 박도식은 패배를 직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그저 텅 빈 눈으로 웃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들의 추한 모습을 무시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병장의 모든 병력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너희는 단순히 병사 한 명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다. 조국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최전방 전우들의 손에 독극물을 쥐어주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라 명백한 반역이다. 그는 특임대장을 바라보았다. 이 반역자들에게 수갑을 채워라. 그는 공포에 질려서 있는 기지사령관 박대령을 향해 돌아섰다. 대령, 이 시간부로 귀관의 지휘권을 정지한다. 이 기지 전체는 지금부터 합동참모본부의 직접 통제에 들어간다. 특임대는 박도식 원사의 사무실을 포함한 모든 물류 터미널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이진우 하사는 내 직속 조사팀에 전적으로 협력한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이것은 내부 감사가 아니다. 이것은 방첩 작전이다. 이들의 공모자는 모두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처리한다. 특임대원들이 울부짖는 권태진과 실성한 듯 웃는 박도식을 짐짝처럼 끌고 갔다. 신속하고 무자비한 정의가 집행되기 시작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고요한 일 인실. 강유라가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지독한 한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소독된 린넨 시트의 뻣뻣한 감촉과 따뜻한 실내 공기였다. 국군 수도통합병원, 대한민국 최고의 군 의료시설이었다. 그녀는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두껍게 감긴 붕대 속에서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심각한 동상이었다. 하지만 감각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때 침상 옆 간이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던 한 사람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났다. 이진우 하사였다. 며칠은 좋게 씻지 못한 듯한 헬쑥한 얼굴이었지만 그녀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강 하사님, 깨어나셨군요. 그녀의 목은 얼음 조각을 삼킨 듯하는 듯이 아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이 하사, 어떻게 된 거죠? 헬기로 후송됐습니다. 나흘 만에 의식을 찾으신 겁니다. 이진우가 어색하게 물컵을 건네며 말했다.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유라는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차가운 캔커피 그리고 쪽지. 신고해줘서 고마워요. 내 목숨을 구해줬어요. 이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하사님이 하셔야 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괴물들과 맞선 건 하사님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어색했지만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회 속에는 그 이상의 미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녀가 잠든 사이 군 전체에 몰아닥친 거대한 폭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수제 침기지 반역 사건,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군수비리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강유라의 단추형 USB와 특임대가 박도식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외장 하드, 그리고 이진우가 제출한 로그 기록은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들이 빼돌린 군수품의 규모와 그들이 대신 채워 넣은 중국산 위조 약품의 목록이 공개되자 군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그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전방 부대의 전투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려 한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박도식 원사는 반역죄, 살인 미수,
군수품 횡령, 직권남용 등 20가지가 넘는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권태진 중사는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박원색의 불리한 증언을 한 대가로 감형을 받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그들과 결탁한 외부 공급업자와 내부 공모자들 수십 명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기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기지사령관 박태령은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리고 이진우 하사는 적색경보 라인을 통해 군의 심장부에 박힌 암세포를 도려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1계급 특진 및 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이제 이진우 중사였다. 며칠 후 유라가 조금씩 회복하며 앉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병실 문이 열렸다. 강민혁 대장이었다. 그는 요란한 수행원 없이 훈장 하나 달지 않은 간소한 근무복 차림으로 홀로 들어왔다. 그는 4개의 별을 단 합참의장이 아니라 그저 딸을 보러 온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병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에서 과도와 사과 하나를 꺼낼 뿐이었다. 사각, 사각. 병실 안에는 그가 사과 껍질을 깎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일생 동안 그 일만 해온 장인처럼 떼긴 껍질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사과를 깎아냈다.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강민혁이 칼질을 멈췄다. 무엇이 죄송하지 임무를 수행한 것이.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없이요. 하지만 결국 또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처절했던 사투가 결국 아버지의 권력에 기댄 구조 요청처럼 비칠까봐 두려웠다. 강민혁은 사과 조각을 얇게 잘라 그녀에게 건넸다. 유라야, 그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날 밤 7기지에 내 아버지로 간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으로서 이진우라는 용기 있는 병사가 발신한 적색경보 반역 보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보고서에는 한 병사가 군 내부의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다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병사는 고립되고 모함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할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의 병사들을 독극물에서 지키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 병사는 도망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어.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강민혁은 딸의 붕대 감은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유라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짙은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자부심이었다. 강하사, 자네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내 딸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으로서 말이다. 나는 자네와 함께 복무하게 되어 영광이다. 유라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목숨을 걸고 얻어낸 진정한 인정이었다. 2달 후 차갑지만 상쾌한 겨울 아침. 제7군 수기지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지휘관이 교체되었고 모든 물류 시스템은 2중 3중의 감시 체계와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붕대를 풀고 손에 흉터는 남았지만 완벽하게 회복한 강유라 하사가 기지로 복귀했다. 그녀의 계급장은 그 사이에 공로를 인정받아 중사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새로 부임한 이진우 중사와 함께 기지를 걸었다. 그녀는 제3저장고 앞에 섰다. 낡고 녹슬었던 강철문은 최신형 보안문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이제 그 문에는 내부 비상 개폐 장치와 강력한 경보 시스템, 그리고 통신 중계기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라 그저 창고일 뿐이었다. 유라는 비무장지대 너머 철책선 위로 떠오르는 눈부신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혹독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장 깨끗하고 밝은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용기와 신념으로 가장 어두운 밤을 뚫고 스스로 새벽을 열어젖힌 대한민국 육군의 강유라 중사였다.